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1편 흙의 반란. 12월 말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강진을 강타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50가 넘는 폭우가 이틀간 계속해서 쏟아졌다. 기상 관측 이래 겨울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우는 전례 없는 사태였다. 하도연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비는 처음 봤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천둥번개까지 동반한 폭우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상해, 겨울에 이런 비가. 민경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본다고 하셨다. 방송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마을의 학교로 피신하라는 내용이 계속 자막으로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하도연은 논밭을 확인하러 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 잔잔히 흐르던 탐진강이 갈색 탕류로 변해 있었고 강물이 범람해 주변 논밭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저게 우리가 알던 강이야? 하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평소 무릎 정도 깊이였던 강이 이제는 어른 키를 훌쩍 넘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물의 색깔이었다. 맑고 깨끗하던 강물이 진흙탕처럼 탁해져 있었다. 저 흙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의문이 들어 상류 쪽으로 올라가 봤다.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 지난해 새로 개발된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흙이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곳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다. 경사면에는 임시로 설치한 옹벽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 폭우를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붉은 흙이 물과 함께 거대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건 재해야.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녀에게는 이 상황의 심각성이 즉시 이해됐다. 산림이 파괴되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나무 뿌리가 흙을 붙잡아주지 못하면 토양 유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모든 흙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탕류를 만든다. 더 끔찍한 것은 하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불어난 탕류가 마을 하나를 덮쳤다. 낮은 지대에 있던 농가들이 물에 잠겼고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었다. 도연아, 빨리 와봐. 민경이 다급히 소리쳤다. 마을 이장님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물이 빠지면 복구 작업을 해야 해. 젊은 사람들 손이 필요해. 하도연과 민경은 주저하지 않고 자원했다. 그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역으로 향했다.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논밭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집안까지 흙이 들어차 있었다. 평생 정성껏 가꾼 텃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뭐야?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자신의 집 마당을 보며 탄식하고 있었다. 마당 전체가 무릎 높이까지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그 진흙 속에는 나무 조각, 플라스틱, 온갖 쓰레기들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도연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6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진흙을 한 움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흙이 원래 우리 땅 흙이 아니야. 산에서 떠내려온 흙이지. 냄새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 하도연은 그 흙을 자세히 봤다. 정말 냄새가 달랐다. 평소 농토의 흙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무기물 냄새가 났다. 그리고 색깔도 붉은 빛이 돌았다. 산을 깎아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무가 없으니까 흙이 그냥 떠내려오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하도연은 깊이 공감했다. 환경공학에서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복구 작업은 며칠간 계속됐다. 하도연은 삽질을 하며 생각했다. 이 진흙들을 퍼내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디에 버려야 할까? 강에서 올라온 흙을 다시 산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한 곳에 쌓아둘 수도 없었다. 흙이 원래 있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산에 있어야 할 흙이 강으로 떠내려와 농토를 덮고 있었다. 흙의 유랑이었다. 제자리를 잃은 흙의 슬픔. 작업 중에 마을의 김 이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산에는 50년 된 소나무들이 빼곡했어. 그런데 산업단지 만든다고 다 베어버렸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진 거예요? 한 30헥타르는 될 거야.
축구장 40개 정도 되는 면적이지. 하도연은 그 규모에 놀랐다. 30헥타르의 산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다.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흙을 붙잡아주던 나무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왜 겨울에 이런 폭우가 내린 거죠? 요즘 날씨가 이상해졌어. 겨울인데도 태풍이 오고 여름인데도 가뭄이 들고. 기후가 바뀐 거야. 기후변화. 하도연은 그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복구 작업 사흘째 되는 날 하도연은 피해 현장을 혼자 걸어봤다. 논밭에 쌓인 진흙들은 어느 정도 치워졌지만 농토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았다. 흙이 화가 났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간 제자리에서 나무들을 받쳐주며 살던 흙들이 갑자기 집을 잃게 됐다. 그래서 분노한 채로 산을 떠나 마을을 덮친 것이 아닐까? 환경공학도로서는 과학적 원인을 알고 있었다. 산림 파괴로 인한 토양 유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식 가속화,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배수 시스템 파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하지만 농부로서 1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하도연에게는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 흙도 살아있는 존재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다른 곳으로 가서라도 살아야 한다. 인간이 흙의 순리를 거스른 결과야.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흙에는 흙의 자리가 있다. 산의 흙은 산에서, 강의 흙은 강에서, 농토의 흙은 농토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 질서를 파괴했다. 그날 밤 하도연은 긴 일기를 썼다. 이번 겨울 폭우 사태를 겪으며 자연의 복수, 아니 흙의 반란을 목격했다. 무분별한 산림 파괴로 집을 잃은 흙들이 폭우와 함께 마을을 덮쳤다. 환경공학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재해였다. 산림을 파괴하면 토양 유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개발업체들은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환경적 결과는 무시했다. 하지만 1년간 농사를 지으며 흙과 함께 살아본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 흙도 살아있는 존재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산의 흙은 나무를 받쳐주고 논의 흙은 벼를 키우고 강의 흙은 물을 정화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질서를 파괴했다. 산의 흙에게서 나무를 빼앗고 살 곳을 빼앗았다. 그래서 흙이 분노한 것이다. 할 곳을 잃고 떠돌다가 결국 인간의 터전을 덮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결과다. 흙의 반란이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간을 도와주던 흙이 마침내 화를 낸 것이다. 복구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진흙을 퍼내면서도 이 흙들이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미 제자리를 잃어버린 흙들이다. 이것도 일종의 난민이 아닐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는 더 빈번해질 것이고 무분별한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흙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은 반드시 복수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흙의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저 구름들이 또 언제 비를 쏟아낼지 알 수 없었다. 내일은 마지막 복구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흙의 반란으로 상처받은 마을을 치유하는 일. 그것도 흙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흙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경보호이고 흙의 철학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흙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동반자다. 그 사실을 잊을 때 흙은 반란을 일으킨다. 이번 사태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